저녁 준비가 한창인 상미 씨. 오늘의 메뉴는 생선구이입니다. 구우실 때 네. 제일 신경 쓰는 게 어떤 거세요? 기름 튀는 거요. 아이들이 확실히 생선이 있어야지 밥을 잘 먹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굽는 게 좋습니다. 상미 씨는 생선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생선 반찬을 올립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수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생선부터 육수를 내는 멸치와 다시마까지 수산물은 우리 식생활의 단골 손님입니다. 생선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좋아요? 저 고등어랑 꽁치 좋아해요. 어떤 맛이에요? 짭짤한 맛. 갈치는 또 엄청 연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산물 사랑은 남다른데요. 일단 신선도 제일 많이 신경 써서 가장 신선한 생선들을 일단 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생선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많이 먹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약 60kg의 수산물을 섭취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데요. 국내 대형마트 중 수산물 판매량 1위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유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저희 전통적인 동해에서는 오징어, 남해에서는 고등어 이런 식으로 정해진 패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패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산지를 좀 더 다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남해에 국한하지 않고 서해도 가고 동해도 가고 또 동해에 났던 오징어라 하더라도 요새는 서해에서도 많이 잡히거든요. 그럴 때는 서해 가서 또 저희가 수매를 해오기도 하고요. 산지 다변화를 해야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고등어의 80%를 유통하는 부산 공동어시장. 최근 몇 해간 고등어 작황이 불안정하다. 올해는 갑작스레 최대 물량이 터졌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물량 변화에 마냥 편히 웃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물동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적정량을 좀 어익을 해가지고 입판을 해서 판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을 연구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금 우리 바다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지금 연근의 생산량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 100만 톤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생산량을. 근데 최근에 이제 80만 톤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양식수산물 생산량도 2017년 이후부터 정체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다고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민의 남획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는데 사실 두 가지를 같이 절묘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큰 생산량 변화가 나타난 어종은 오징어. 20년 사이 생산량이 무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수온 변화.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이런 전 지구적인 해양 표층의 수온 상승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7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관측을 해보았더니 57년 동안 1.58도씨가 상승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전 지구 해양의 수온 상승 정도는 0.74도씨였거든요. 그거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빨리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해는 1.15도씨, 서해는 1.27도씨, 심지어 동해는 1.9도씨까지 수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 변화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어장의 변화까지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7월
서해에는 오징어떼가 풍어를 이루었습니다. 오징어는 동해 울릉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이었지만 지난해 여름 동해에서 오징어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배들은 서해로 향하고 수온이 상승한 동해 바다에는 아열대 어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수온의 분포 자체도 조금씩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특정한 수온에서 살아가는 이런 주요 어종들의 분포, 어장도 바뀌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그 변화를 절실히 느낍니다. 어종이 바뀌면서 조업 현장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옛날에 오징어가 이렇게 축제를 해가지고 오징어 하면 동해안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신진도 쪽에서 이제 오징어 축제를 하고 동해안에 있는 어선단들이 거기 지금 서해안에 가서 조업을 전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울릉도나 이쪽 가면 배들이 다 쉬고 있고요. 조업을 포기하고 모든 배들이 지금 서해안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어획을 하고 그 고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업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한가, 해수부나 저기 연구기관에서도 그 어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정도로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대포항 앞바다는 동해의 대표적인 정치망 어장입니다. 추석을 간 넘긴 지난해 10월, 동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잡히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집니까? 네, 어종들이 많이 틀려요. 이전에 있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근에서 나누는 어종들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누는 어종들하고는 한 몇 년 사이 나누는 어종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네. 바다의 수온 변화는 조업 현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10월은 이른 명태와 꽁치, 오징어로 가득했을 시기. 하지만 명태와 꽁치가 종적을 감췄고 최근 오징어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한 이 녀석들은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만세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사료에 쓰이는 어종으로 부산, 제주, 울릉도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입니다. 수심 50m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일기만 좋으면 매일 출항해 6개의 정치망 그물을 확인합니다. 그물 가득 들어찬 만세기 떼 속에 고등어와 방어도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해의 수온 상승은 제철 어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어종들이 다 요런 게 주로 많이 나네요. 이거 아무래도 고소온 때문에 이제 크는 속도가 그 기존보다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늦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동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오징어와 방어 등 한류성 어종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물에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녀석이 걸렸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종 개복치인데요. 요즘 동해에서 심심찮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동이 튼 시각. 이른 아침이 되어서도 원흥호의 조업은 계속되는데요. 수많은 어종이 뒤섞인 어선 위. 오늘의 조업으로 수조가 가득 찼습니다. 숭어, 방어, 고등어 등은 따로 분류를 하는데요. 수조 안에 낯선 고기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선원 한 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녀석. 결국 선원 2명이 들어올려 정체를 확인하는데요. 선원들도 생전 처음 마주한 어종입니다. 방금 저건 어떤 고기입니까? 저 처음 보는 고기예요. 저거 어떤 고기인지 찾아봐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나는 고기 어종들이 아니에요.
오늘 최근에 저 어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고기들이 많이 보여요. 다양한 어종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떤 어종인지 뭐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고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요. 지금의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도착한 대포항.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에서 볼 수 없던 어종들이 가득합니다. 이날 대포항 위판장에는 난류성, 아열대성 어종들이 대거 경매에 올랐습니다. 단연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어종은 바로 개복치. 요즘 개복치와 함께 참다랑어 역시 연안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데요. 따뜻한 바다의 어종들이 이제 동해 연안 위판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판장 수조로 이동하는 정체불명의 고기. 선원들도 모르는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낚시로 가끔 잡혔고 정치망 그물에 걸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어종이에요. 처음 보는 어종. 동해에서 잘 안 보여?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낯선 이 고기의 정체는 바로 날새기. 대표적인 아열대 어종으로 따뜻해진 동해 바다의 증거입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어종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고수온에 나는 어종들이. 그런데 뭐 냉동 창고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억가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고기를 바다에다가 뭐 대량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지금 동해안에는 제일 시급한 거는 일단은 그 고기를 잡아왔을 적에 저장할 수 있는 냉동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 보관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억가도 좀 받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반 시설을 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효자 상품 김. 하지만 최근 생산량이 급감한 탓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물거리, 보름 정도가 더 딜레이가 작년보다 된 상황입니다. 수온이 높아서? 예, 그렇습니다. 육상에서 기른 빔 종자를 바다에 옮겨 심을 때는 수온이 22도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다가 들끓자 채묘가 늦어진 것입니다. 마이 정부에 이래 건의를 해왔던 부분이 일본도 지금 나름 알아보면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 개발, 우리도 지금 빨리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이 제일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비 또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초는 사실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3개국의 김 생산을 하지만 대한민국이 1위다 보니까 더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죠, 어민들은. 어업 현장 곳곳에서 고수온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경남 통영의 한 고등어 양식장. 이곳에서는 치어를 잡아서 가두어 기르는 축양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0헥타르. 마리수로 따지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등어가 들어있는 가두리는 전부 5케이지 들어있으니까 현재 있는 게 약 한 20만 마리 이 정도 됩니다. 이곳은 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어 양식을 시작한 곳인데요. 늦봄에 잡은 어린 고등어를 이듬해 5월까지 케이지에서 키워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수심 30m 해역에 직경 25m의 가두리망을 설치, 마리당 350g의 상품성 있는 고등어로 판매합니다. 네. 지금 수온은 원래 두 번 줘야 되는데 시간 일건상 한 번 줍니다.
한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게야. 한 번 줄 때 우리가 한 가두리에 한 1.5톤에서 한 2톤 한 가두리야. 축양 방식은 고등어를 일정 기간 관리해 품질을 높이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고등어는 좋은 환경에서 잘 기르면 정말 맛있는 고급 어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 생선, 국민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도 늘어나게 될 거고 또 저희들도 양식도 더 활기를 띠게 되고 어떤 전성시대가 올 걸로 그렇게 저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거제육종연구센터. 이곳에서는 고수온에 강한 어종 개발이 한창입니다. 고등어와 함께 국민생선으로 불리는 넙치. 이 녀석은 일반 넙치보다 성장 속도가 30%나 빠른 킹 넙치인데요. 길이는 지금 80에서 한 90cm 정도 될 거고요. 무게는 7, 8kg. 네. 저 정도면 아주 상품성이 뛰어난. 이 정도 크기면은 시장이 없어요. 킹넙치는 2004년 개발에 착수해 현재까지 9세대 핵집단까지 만들어진 국내 육종 기술의 대표 상품인데요. 2010년부터 민간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납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은 킹납치 같은 경우는 10개월. 어떤 때 빠르면은 잘 키우는 집 같은 경우 이제 8개월 만에 1kg를 만들어서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넙치를 빠르게 키우면 그만큼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킹넙치 같은 품종의 개발은 곧바로 어가 수익 증대로도 이어지는데요. 20년이 넘은 넙치 품종 연구는 현재 고수온에 강한 넙치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의 어미들, 엄마와 아빠를 그 친자 확인 기술로 찾아가지고 다시 그 어미와 암컷과 수컷, 엄마 아빠를 가지고 이제 새끼를 만들면은 걔네들은 1세대, 고수온 내성 1세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육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고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계속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남해기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다에 있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수산물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수산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식밖에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넙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제주도. 김성석 씨는 이곳에서 31년째 넙치를 기르고 있습니다. 양식장은 수온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제주 바다의 온도 변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최저 수온이 한 12도 내외였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 최저 수온이 14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2도 정도 상승했다고 저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수온에 따라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고 변화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도의 그 체온 변화는 엄청난 게죠. 사람도 1도 정도 체온이 올라도 열이 엄청나는데 물고기한테 겨울철에 2, 3도 특히 체온이 올랐다 그럼 심각한 거죠. 결국 육상 양식업도 자연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한 수온은 시설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이곳에서는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오랜 연구 끝에 고수온에 강한 아열대성 어종 긴꼬리 뱅에돔의 실증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자연산 한 4, 5년 정도 생된 자연산을 저희가 포획해 와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성숙 유도하는 데만 한 4,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 8년에서 한 10년 정도 현재 된 이 개체들입니다. 긴꼬리 뱅에돔과 함께 말쥐치도 고수원 대체 어종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양식대상종의 양식기술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가치가 없으면 민간 양식장에서는 양식을 하지 않습니다. 긴꼬리 뱅에돔과 말쥐치가 고수원에서도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현재 긴꼬리 뱅에돔 말쥐치의 고급 횟감으로 쳐주고 있고 조림, 물회 등과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 수요로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종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두 어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체 어종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행 연구가 전혀 없기에 참고 자료 하나 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1kg짜리 긴꼬리 뱅에돔을 자연산 저희가 포획해서 한 2kg 이상 평균까지 크는데 약 시간이 한 4, 5년 정도 걸렸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인위적인 성숙 유도 그걸 통해서 일단 자연산란에는 성공했고 성공한 수정란을 이용해서 종자 생산까지 올해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치어들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제주도 아열대 수산연구소. 이곳도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28도씨 이상의 고수온에서 잘 성장하는 벤자리인데요. 남해안에서 수온 상승기에 잡히는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양식 기반 연구를 수행을 해보니까 이 벤자리가 수온, 고수온에도 강하고 염분, 저염분에도 강한 환경 변화에 강한 어종임이 발표돼서 저희가 고수온 대응 품종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미 집단을 구성하는 데에만 여러 해가 소요되죠. 하나의 집단을 만들려면 못해도 200에서 300여 마리는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점 그런 어미들을 수집하는 일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자연에서 포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이곳은 또 다른 대체 어종 참조기의 어미 집단이 있는 수조입니다. 참조기 양식 연구도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한 품종을 산업화시키는 데는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성장이 빠르고 형태가 좋고 또 채색이 뛰어난 개체들 좀 선별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산업화를 위한 육종 기초 집단으로서 구축을 해놓은 어미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더 이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참조기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조업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는데요. 변화하는 바다 앞에서 양식 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양식 어종인 넙치,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28도씨 이상의 고수온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산업이 그러한 주요 양식 어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함으로써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어종에 집중되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열대 수산연구소에 마련된 지름 23m, 수심 8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조. 이곳에서는 빛과 수온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수조에서 새로운 양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입니다. 미래 양식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기존에 있는 양식 품종들이 그 환경 변화에 계속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두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개체들은 이제 도망도 가고 피해서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양식 품종이 대체돼야 되고, 그리고 기르는
어업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자연 상태에서 잡히는 것들은 종이 바뀌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잡아서 이렇게 또 연구가 또 진행돼야 되고, 이렇게 좀 공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의 가리비 양식 시험장. 어패류 역시 새로운 양식 품종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 가리비 양식의 대표종 홍가리비. 지난해 고수온과 비산소 수괴의 영향으로 생산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수온의 작년에 그 고수온 현상에서 살아남은 개체를 이용해서 종자 생산을 실시하였고, 요 세대를 생산해서 다시 모패로 양성하고 그 모패가 다시 자손을 만들게 된다면 유전적으로 고수온에 강한 인자가 보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는 해양 환경에서 살아남은 종을 채집해 육종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해외 품종을 이식하거나 원조 양식종인 해만가리비 등을 활용해 교잡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을지언정 유전자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품종을 이용해서 다른 품종이랑 교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거를 선별 육종을 적용해서 쌍꺼 사이즈까지 빨리 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 가리비 양식에 문제가 되는 양식 품종의 핵이라 홍가리비만 양식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시기에 생존한 국내 토속종 비단가리비를 활용해 고수온 대응 품종 개발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 이곳에서도 고수온에 대응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김 17종이 서식하는데요. 현재 양식에 사용하는 4개 종 외에 나머지 종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교배를 이용한 육종 같은 경우는 교잡 육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선발 육종이라고 해서 양식장에서 기존의 형질과 다른 더 잘 큰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왔을 때 그 엽체만 질병이 오지 않는 상태로 이제 정상적인 엽체로 이제 성장한다든지, 그런 애들을 선발을 하게 됨으로써 그 형질이 다음 세대도 또 이어질 수 있게 형질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품종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식 품종인 방사무늬 김을 활용해 고수온에 강한 내성 품종을 개량 중이고요. 양식 품종 외에 나머지 종에서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형질을 찾기도 합니다. 보통 품종 개발은 7년 정도 소요되고 2년의 재배 심사를 거쳐 양식 품종으로 등록됩니다. 물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결국엔 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에 따라서도 정책적인 지원들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시장에서도 수요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산 수산물의 공급이 흔들릴수록 수입산의 비중이 커지는데요.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안정적인 물량의 수산물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지금 30억 불을 수출을 하고요. 60억 불을 수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어종들이 새우나 연어 등이고요. 우리가 노르웨이 연어, 고등어도 수입을 많이 하죠. 수입산 수산물, 특히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선호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일관성 있는 품질에 대한 점수를 많이 매겨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도 수산업 발전의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5년생들이 한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저가 60년대 말쯤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희가 80만에서 100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인구가 반토막 난 겁니다. 15년생들이 10년 후에 저희 그 수산물 소비시장에 진입할 텐데 걱정입니다. 만약에 노르웨이의 예를 들면 노르웨이가 인구가 한 5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133만 톤의 연어를 생산합니다. 이 연어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선례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온 상승과 인구 감소로 위협받는 한국 수산업. 새로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은 노르웨이의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베르겐. 베르겐은 중세시대 유럽의 대구 무역을 독점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목조 건물은 그 당시 생선을 저장하던 창고였는데요.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수산도시 베르겐. 매년 여름 시즌 축제 때는 약 2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Several hundred thousand of people that come here. During the summer period, here is full every day. This is all traditional food. It's something that they always have. Also the whale meat, you have the herrings, you have the mackerel. You don't have only salmon. Salmon is the most famous one, maybe. 노르웨이의 대표 수산물인 연어는 수산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Because salmon has always been a very esteemed fish, a very high quality food, and very expensive. Also, 100, 200 years ago, it was very, and it was very small cages in the beginning. You could make, farmers made it themselves from wood with barrels or other styrofoam under it for flotation, and then they had a net inside. We know about making nets there because you had a fishery where they use nets for pursening and catching herring and mackerel. So net making was something we knew, and that's how it started. And then we started with and we are also raw fish from the wild fishery we could feed to the salmon. So that's how we started in the early 1970s. 특히 노르웨이의 피오르 해안은 수온이 일정하고 파도가 완만해 연어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식 인허가 업무를 보는 노르웨이 수산청. 연어는 노르웨이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Well, it's around 5.8% of the export value. So it's combined with wild fish, it's the second largest export business. But actually it means much more because we have the grain export, but we also have the industry around it with all the technicians and industry developing knowledge, technology, all the science and everything around. So it's a really a big and important part of the Norwegian economy. Yes. 노르웨이 양식업의 성공은 엄격한 허가 정책과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신호등 관리 시스템인데요. If the conditions for the wild salmon is okay, then we could say green, and the producers are allowed to grow each second year. If it's in yellow, then it's tend to be danger, and they are not allowed to grow. And if it's measured red on behalf of the wild salmon, then they are obligated to take down their production with several percent. 이곳은 연어 양식의 중심지 노르웨이의 트론헤임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연어 양식 업체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Hello and welcome to Norway. This is the Salmon Nation. 별도의 홍보관을 만들어 연어 양식의 역사부터 생산 과정, 가공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연어 양식 산업의 전반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So what we want to do here is showcase everything that we're doing in the salmon aquaculture industry in Norway.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tell everyone about what we're doing, so be very transparent and open about our operations. And it's both for educational purposes, so to grow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and it's also kind of a community engagement service, so to interact with the general public coming here in the coastal communities as well. Yes. 그렇다면 실제 연어 양식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트론헤임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연어 치어 양식장입니다. 수정된 연어알을 가져와 250g의 치어로 키우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Yeah, what we have to have in mind is that the fish have the same temperature as the environment. That means that the fish grow faster on a higher temperature and slower with colder temperature. So the growth rate varies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And one cycle on land in these facilities take between 9 to 12 months. 이 치어 양식장의 가장 큰 장점은 라스 시스템입니다. 제한된 자원인 물을 재활용하고 수온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That you reuse 99% of the water all the time. That means that you only add 1% new water at all the time. And how we do that is of course that we have to clean the water. We let the water go through a biological filter, which is bacteria that's convert ammonia or to nitrate at the end, and that is not poisoning for the fish. We do every 20 minutes. So all the water is changed every between 30 to 20 minutes in the tanks. 이렇게 9개월 정도 키우면 연어는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됩니다. 연안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연어 가두리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시설은 어류 복지, 환경 영향, 사회적 기준 등에 따라 ASC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는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의 인증입니다. Salmon is something that Norway is recognized for internationally also now, right? We have made a very big impact globally with regards to the salmon market, and with sushi becoming very important as well and popular, salmon is very, very important for Norway and a huge trademark for us and a part of our national pride as well. 가두리 양식장 안에는 약 15만 마리의 연어가 사육 중입니다. 노르웨이 연안은 연중 15도씨 이하의 낮은 수온이 유지되어 연어 양식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Here we have very stable temperatures in Norway. We have cold, oxygen-rich water, which is low in pollutants as well. So we have optimal conditions for salmon farming here. 가두리 양식장 내에 마련된 모선에서 양식장의 모든 것을 원격 관리합니다. 수중 카메라와 연동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연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료 공급까지 원격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You can see all the fish. You can look at the environment, any feed, the health of the fish. We have the temperature and information about the camera. So this is the monitoring system for the fish farms. 노르웨이는 천혜의 자연 환경에 엄격한 환경 정책, 첨단 기술이 더해져 세계 연어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연어를 연안에서 키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 한복판에 해양 양식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Ocean Park. 이 해양 양식장은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직경 110m, 높이 69m의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연어 해양 양식 시설입니다.
This is pio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first of its kind, an ocean farm, here out in the exposed sea outside Frøya in Norway. Inside here we have a little over 1 million salmon. They came here a few months ago and they will be here for a full year before we take them into harvest. 이 하나의 구조물 안에서 최대 160만 마리의 연어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반잠수식 설계를 통해 거친 파도와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떠 있을 수 있는데요. 이곳 역시 관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연어의 움직임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단 4명의 인원만으로도 이 거대한 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As you know, 70% of the globe is water, but less than 5% of the global food production happens at sea. There is a huge potential here, and you can see this farm, it's massive, but in the big ocean, this is just a tiny circle. 양식 연어의 마지막 행선지는 프레야의 가공 공장. 이곳에서 연어는 2시간여의 가공 과정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Well, it's different on the sizing. Like we have the Japanese customer, they prefer to have 4 to 6 in general. In South Korea, they prefer to have 6 kilogram up, 6 to 7 kilos. Then we have Taiwan, that the bigger the better, so they like to have 8 kilogram fish. 이 가공 공장은 단순한 가공 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800 in this facility, but also people on the seasides. Also, all the supplier industry companies, it adds on to everyone to having this industry in the small communities along the Norwegian coast. And there are many stories like SalMar, other companies, other areas as well. So it's basically what keeps the coastal areas alive, this industry. Very important. 지역을 살리는 기반으로 시작해 어느덧 노르웨이의 수출 경제를 떠받치는 연어는 이제 한국 수산물 시장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SalMar have 6 branch offices in 6 different countries in Asia. Korea was the second establishment from SalMar, and over the last years, it's the market and area that has grown the most. We have a high market share in Korea, and we love Korea, and Korea seems to love our salmon. 노르웨이 양식의 특징은 연어에서 시작된 양식 기술이 다른 어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노르웨이 서부에 위치한 한 송어 양식장입니다. We have 1,000 cubic tanks with around 150,000 fish. There are about 200 grams today, and we feed around 500 to 600 kilos every day right now. So when we feed 24/7, there's always lights on in here, and there's automatic feeding. 송어 양식장은 연어 양식장과 동일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송어는 사료를 많이 먹는 어종이라 하루 정해진 횟수 대신 식욕에 따라 사료를 줍니다. 따라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 공급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물을 순환하는 라스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바이오칩을 통해 물을 여과하는데요. 순환 여과 시스템은 노르웨이 수산 양식의 기본입니다. 이 양식장 역시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공정이 관리됩니다. We have to use this also because of energy, and to be able to produce this much fish on land, we have to recirculate the water, because it would take too much water to produce this much fish. We don't have that. We don't have this much water available to produce this much fish on land without recirculation. 송어도 연어와 마찬가지로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이곳에서는 부화된 송어를 250g까지 키워 출하하는데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최대 600g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송어 바다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피오르 해안의 차가운 수온 속에서 대형 양식장과 다를 것 없는 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온 변화로 인한 질병 발생을 우려하며 엄격한 환경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to us. If we don't uphold the rules of based on the authorities, we cannot do our job. Then it's closed. So we have a very strict regime to follow, and we do our best every day to do so. 해상 양식장도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최소한의 인력으로 양식장을 관리하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It's very nice to have that overview. It can measure many environmental parameters like salinity, temperature, oxygen levels, and so forth. Which is also very important for us because we're producing biology here. So we need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that we produce in at all times. 연어 양식 기술은 송어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다른 어종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트론헤임 시내에 위치한 대구 양식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원거리로 총 8개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만 있으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Yeah, Prosvika. Oh, 12 years ago. How far is it from here, Prosvika? About 700 kilometers. 700 kilometers from here. Yeah. Long distance. Long distance. But everything can be fixed with internet. 수심 아래 환경은 사람이 일일이 볼 수 없기에 카메라를 활용한 원격 제어 시스템은 노르웨이 양식업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the feed of the fish is the main cost of production of the fish.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a good control of the feeding and also to get a good growth of the fish. I don't know if there are any other cod companies that have a control center, but this is very common on the production of salmon. They have been working with this for 7-8 years now. 이곳은 트론헤임 시내에 있는 해저 탐사 컨설팅 회사입니다. 양식장에 인허가에 필수적인 해저 지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양식장이 해당 해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까다롭게 조사합니다. Long process and takes years in order to make sure that we can actually be able to put the salmon in the cages. So you first have to make a whole load of documents and make sure that the environmental basements for the salmon are there. And if we are then making application over to the government, it will be spread out to different kind of directorates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okay. And then maybe after 2 to 4 years, you will in the end get the approval for a salmon's farming site. 양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 속에 양식업이 이루어집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this is so we are having really high requirements here on the governmental side is because we have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okay in order to take c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So the future generations is really important for Norway and also for EU in general, that we also take care of them. So we make sure that the farming or anything that the human being is making, everything that we are making in the sea, we have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done in the environmental friendly way. And this going to be okay for also the future generations. That is really important.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노르웨이의 양식업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지금 세계 양식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물 업체 부산 가공공장. 이곳은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서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요 품목은 바로 원양어선으로 잡은 참치. 이곳에서 원양 냉동 참치가 매일 하루에 25톤 정도 처리됩니다. 세계 각국의 소비 형태에 따라 맞춤 형태로 가공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손질된 참치는 각국의 식탁으로 향합니다. 그런 사이즈별, 형태별로 이제 오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40kg 이상 되는 원어로 노인 형태로 해달라, 뭐 15kg 이상 되는 원어로 뭐 스테이크 형태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업체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 수요가 늘어나자 이 업체는 노르웨이, 칠레산 연어를 수입해 필렛과 훈제 연어 형태로 국내 소비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넘어 수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 수산업의 가치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은 자연스럽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원이 희귀해지면 희귀해질수록 그 공급망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자주 먹는 이런 수산물들이 시장에서 없을 때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자원 고갈로 위기에 놓인 우리의 바다. 어업 현장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